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2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10번부터죠. 10번부터 갑니다. 10번 게스탈트입니다. 게스탈트 형태주의죠. 게스탈트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게스탈트의 형태주의의 상담 기법이다. 형태주의의 문제점은 미해결 과제죠. 미해결 과제를 배경, 추억으로 빼는 게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미해결 과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욕구와 감정을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욕구와 감정의 자각이다. 즉 자각시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자각해서 안 되면 자각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빈의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빈의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면 너 왜 바보처럼 그래 이 또라이야 이렇게 그냥 쓴소리 아주 낯뜨거운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뜨거운 자리 즉 직면이죠. 뜨거운 자리 직면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알고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욕구와 감정의 자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게 한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진짜로 네가 하고 싶은 욕구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왜 미해결 과제, 과거에 거기에 헤매고 있어? 이렇게 자각시키는 거다. 쓰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면 된다. 이 정도 쓰시는 건 이제 다 알죠? 벌써 시험 답안지에 욕구와 감정의 자각, 또 뜨거운 자리 직면, 또 빈의자 기법 쓰면 채점자는요 6점 주고 싶어서 환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타당도 있게 여러분 그냥 글짓기 하면 된다. 가장 좋은 표현이 글짓기예요. 그냥 글짓기. 말꼬리 잡아서 글짓기 하는 게 가장 2차 시험은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짓기를 할 때 저는 글짓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말꼬리 이런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가나다 뭐 이렇게 우리 가나다로 말꼬리 장난할까? 그래서 뭐 아빠가 먼저 한번 해볼게.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네? 뭐 그렇게 나면 우리 아들이 나도 나왔네? 다 같이 나왔네? 랄랄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런 막 말꼬리 장난을 많이 해서 우리 아들도 이런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말꼬리 잡아서 글짓기 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11번입니다. 11번. 예측 타당도 또 나왔네요. 정말 지겹게 나오네요. 정말로.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죠. 준거 타당도에 예측 타당도와 또 동시 타당도가 있는데 예측, 예측은 현재 점수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측하는 검사이다. 여기는 동시는 해당 점수와 기본이죠. 준거 점수가 있어요. 준거 점수. 여기는 해당 점수가 준거 점수와 비교해서 동시에 타당도를 알아보는 걸 동시 타당도. 또 해당 점수를 통해서 미래의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걸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2번) 갑니다. 교류 분석에서의 분석 유형 세 가지예요. 12번 2013년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페이지 수 359페이지 12번 교류 분석 에릭 번이 주장한 이론이죠. 교류 분석에서 큰 틀의 분석 유형이에요. 분석 유형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류 분석 이렇게 하고 외우면 안 돼요.
보통 교류 분석, 자구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목, 교류 분석의 분석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 분석 유형과 매치가 돼야 돼요. 교류 분석의 분석 유형이 있는데 이 분석 유형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자아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자아구조 분석과 또 교류 패턴, 즉 상보교류, 교류하는 이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교류 패턴 분석이 있고요. 교류 패턴 분석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냐, 긍정적으로 하냐, 부정적으로 하냐라고 표현하는 생활 양식 분석이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아구조 분석에서는 뭐 성인자아, 어린이자아, 부모자아가 있더라. 교류 패턴은 서로 잘 통하는 상보 교류가 있고 서로 왼수지간인 교차 교류가 있고 또 속으로만 생각하는 이면 교류가 있다.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교류 분석에서 에릭 번이 주장한 교류 분석에서 교류 분석의 유형이 뭐죠? 라고 하면 교류 분석의 유형에는요. 자아구조 분석과 교류 패턴 분석과 생활 양식 분석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어이구 어떻게 잘 알아? 아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것을 상교교류라고 하죠. 근데 교차교류가 합니다. 여러분 교류 분석에서 분석의 유형 세 가지가 뭐죠? 그럼 여기다가 뭐 비니자 기법 또는 뭐 뜨거운 자리 욕구와 감정의 자각입니다. 교차교류죠. 엄한 거 얘기하니까. 그건 제목이 뭐예요? 형태주의의 상당 기법이죠. 근데 이런 거 많이 여러분 해요. 그냥 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 문제와 포인트 매칭을 못 시켜서 그래요. 생활 양식 분석,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면교류 안 했네요. 이면교류. 여러분 이 내용 다 알죠? 그러면요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물어볼까 봐. 속으로는 모르는데 다 알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건 이면교류다. 그래서 내용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부모자, 성인자, 어린자의 세 가지 자아를 형태로서 세 가지를 분석하는 거를 뭐 자아 분석이다. 말 그대로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여러분 답안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자는 이 내용을 썼냐 안 썼냐, 맞았냐 안 맞았냐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채점자가 보통 8만 장을 채점해요. 4만 장이니까 앞뒤면 8만 면이에요. 8만 면. 이거 다 안 봐요. 여러분 채점자가 다 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너무 정확히 쓸 필요도 없습니다. 타당도만 맞으면 이거 다 맡겨집니다. 제가 대학에서 면접 팀장을 하고 있는데 참 자기소개서 보면 아주 그냥 참 가관이 아니에요. 그냥 깨알같이 그냥 꽉 채웠어요. 뭐 소설을 써갖고 왔어. 뭐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을 쭉 그거 안 봐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짜증나요. 그거 길게 쓰면은 그냥 맥락 세 줄.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딱 이것만 봐요. 그 세 줄이 낫지 그냥 10줄씩 어쩌고저쩌고 쓰면은 아주 짜증나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10줄 쓴 사람 그 학생은 밤새도록 며칠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거와 잘 쓸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3번 직무 분석의 자료의 용도입니다. 문제를 첫째 잘해요. 직무 분석. 심리학 문제입니다.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직무. 업무와 과업이죠. 내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를 분석하는 용도예요. 용도는 목적이에요. 내담자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를 왜 분석하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벌써 문제가 이해가 됐죠. 왜 주사해요? 이 사람이 이 일에 적응을 잘 하는지, 직무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관리 및 또 노무관리에 활용한다. 또 직업 방법이나 작업 공정의 개선에 활용한다. 왜? 잘 맞으면 그렇지만 안 맞으면 고쳐줘야겠죠. 또 교육 훈련 및 경력 개발에 활용한다. 어떤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경력을 쌓는지 알 수 있다. 직업 소개 및 직업 상담에 활용한다. 직무 분석이니까 어떤 일을 해봤는지, 또 직무 평가, 임금 결정에 활용한다. 즉 임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한다.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 5가지만 정답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내용이면 다 맞아요. 직무. 일에 대한 적응성이 잘 맞는지 직무 분석을 한다. 이것도 답이겠죠. 또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한다. 이것도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자유롭게 쓰라고 해도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또 이런 분 계세요. 그럴 때는 이 말 갖고 그냥 말꼬리 잡아서 빼세요. 1. 인사관리에 활용된다. 2번. 노무관리에 활용된다. 3번. 직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활용된다. 4번. 작업 공정을 위해서 활용된다. 교육훈련을 위해서 직업 용도가 활용된다. 이렇게 쭉 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러 가지 외울 거 없이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요. 14번 갑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서 질적 측정 도구에, 이 문제는 좀 생소하죠. 14번 질적 측정 도구다. 질적 측정 도구. 먼저 이해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알아야 이해가 빠르죠. 질적 특성 도구를 다른 말로 정질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질적 검사다. 정질적 검사요. 정질적 검사의 반대는 정량적 검사예요. 즉 양을 보고 측정하는 것을 정량적 검사. 말 그대로 양을 보고 측정한다. 얘는 질을 보고 측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질을 보고 측정하는 거예요. 이건 양을 보고. 양은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검사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검사다. 정질적 검사는 점수화 시킬 수 없는 검사다. 정량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능 검사죠. 지능이 몇 점이냐 이렇게 보는 건 정량적 검사고, 정질적 검사는 점수화 시킬 수 없는 감정적 지수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 도구가 보게 되면 생애진로 사정이에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기반으로 한 생애진로 사정. 생애진로 사정, 진로 사정에 여러분 4가지 알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이걸 바탕으로 하는 생애진로 사정이 있다. 두 번째,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죠. 그래서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3대에 걸친 직업 가계도를 봐서 직업 연대표를 보고 내담자의 진로나 직업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직업카드 분류법. 직업카드를 통해서 좋아하는 거, 흥미군이 무엇인지, 또는 비흥미군이 무엇인지, 또는 미결정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직업카드 분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동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보고 이 카드에서 선호군, 비선호군, 미결정군, 선호군이 흥미군이에요. 미결정군을 구별한 다음에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제노그램
내담자의 3대에 걸친 조상의 연대표를 보고 내담자의 진로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애진로 사정, 전 생애를 아들의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애진로 사정은 내담자의 생애를 통해서 내담자의 삶의 진로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네 가지가 있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사회인지 이론이에요.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이론하고 SCC다. 소셜 나오는데 SCCT. 그러니까 어떨 때 시험은 SCCT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SCCT는 사회인지 이론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영역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흥선수다. 흥이 많은 선수다. 흥선수. 흥미이론. 또 선택, 승리모형이죠. 모형이니까 흥미모형. 또 선택모형. 또 수행모형.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흥선수. 학자는 반두라가 주장했습니다. 사회인지이론 SCCT라고 나오는데 흥선수다. 반두라는 흥선수다. 왜? 자기 효능감이 많으니까. 자기 효능감이 많으니까 흥도 많겠지. 그래서 흥선수.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 SCCT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쓰는 거는 맥만 잡으면 되죠. 승리. 자기 효능감과 성과 기대는 목표를 예언하며 흥미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목표에 대한 흥미가 발달되어서 목표를 예언하며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어차피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의 주요 과제니까 선택무형, 개인차와 환경적 요인은 학습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줘 흥미를 발달시키고 목표를 선택하고 즉 이 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많은 사람은 목표를 예언해서 흥미가 발달되므로 직업에 대한 선택을 잘 하게 된다. 이 말에 그냥 선택을 잘 하게 된다만 붙였으면 돼요. 어차피 채점자 이거 잘 보지도 않습니다. 수행 모형은요,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행할지 수행 수준을, 이제 선택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지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게 키워드. 수행 수준 갖고 글짓기 하자. 또 여기는 직업 선택 갖고 글짓기 하자. 무엇을 통해서? 흥미를 통해서. 흥미 모형을 통해서. 흥미 모형은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흥미가 잘 발달된다. 이렇게 해서 말꼬리를 여러분 쓰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사회인지 이론 SCCT라고 하고 누가 주장했다? 반두라가 주장했다. 반두라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냐? 자기 효능감이다. 그래서 요 자기 효능감으로 말꼬리를 잡으면은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 게스탈트, 여러분의 폴더방에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으면서 갑니다. 사회인지 이론 누가 주장했냐? 반두라가 주장했다. 반두라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냐? 자기 효능감이다. 영어로는 약자로 SCCT라고 한다. 이거의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 흥선수다. 왜 흥선수냐? 자기 효능감이 많으니까 흥이 많다. 그래서 흥미모형. 자기 효능감이 많은 사람은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는다. 선택모형. 자기 효능감이 많아서 흥미가 잘 발달된 사람은
직업 선택을 잘하더라. 수행 모형 직업 선택을 잘했는데 어디까지 내가 수용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 이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수행 모형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직업 대안 선택 단계에서 내담자가 달성해야 될 이런 거 꼭 나와요. 각 그 시험 볼 때마다. 이거 인문학 문제예요. 듣보잡이 아니라 인문학 문제예요. 내가 안 풀어본 건 다 듣보잡이래. 또 어떤 사람은 듣보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냥 소설 쓰면 답이다. 16번도 마찬가지로요. 인문학도 소설 쓰면 답이에요. 듣보잡도 소설 쓰면 답이에요. 듣보잡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기 때문에요. 듣보잡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내가 모르는 문제 하면 벌벌 떨려 또. 내가 모르면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공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되지. 아는 것만 쓰면 될 거 아니야. 60점 넘으면 되는데. 근데 그냥 버리기 뭐가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끄적끄적 쓰자. 재수 고점은 부분 점수 받고 아님 말고. 제가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주식에서 사채 빚이 5억이고 한 10억 정도의 빚을 졌어요. 정말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한 6개월 또 노숙하고 또 쉼터 가서 또 1년 또 살고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41살 때 41살 때 망하고 42살 때 이렇게 쉼터 살다가 집으로 왔죠. 또 책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제 인생의 스토리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저자 김덕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교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자세히 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저하고 더 친밀감이 더 좋아지겠죠. 책값도 싸게 제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하다가 이 말 나왔죠?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쉼터에 갔는데 뭐 자살 충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7번 시도했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사면초가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덕희 형제 인생은 뭐 이거 안 들어와요. 덕희 형제 인생은 그럴수록 이거 안 들어오거든요. 덕희 형제 nothing 뭐 지금 요새 파이트는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니요. 죽기밖에 더해? 아무것도 아니요. 될 대로 되라 배째. 나는 모른다. 될 대로 되라. 근데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nothing. 인생 아무 일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될 대로 되라 배째라. 이런 마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상담. 될 대로 되라. 아님 말지 뭐. 이런 여러분. 배짱으로 삽시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부신이죠. 합격이다 그래 나. 또 불합격되면 아니 말고지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생 별것도 아닙니다. nothing. 네. 저는 nothing 이런 것보다 그냥 nothing 이게 더 임팩트 있고 좋더라고.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설 쓰면 됩니다. 직업 대안 선택 시장에서 내담자가 달성해야 될 과제예요. 직업 대안을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직업 대안을 선택할 때 말 그대로 잘 보세요. 내담자가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요. 직업 선택을 할 때 내담자가
어떤 목표 달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고기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을 때 고기를 잡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요 고기 못 잡아요. 근데 가만히 조용히 들여다봐 물속을요. 그러면 고기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움직이는 곳에 이렇게 어항이나 쫄대를 넣으면 잡혀요.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를 딱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 1분 정도 묵상하고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관람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구경하세요. 이렇게 연필을 놓고 한번 문제를 구경해 봐요. 이런 거죠. 이런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없더라도 보여요. 왜? 구경하니까 잘 보이거든요, 흐름을. 근데 선수는 그 앞만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훈수 두는 것처럼 이렇게 구경해 봐요. 그리고 중얼중얼 해보세요. 직업을 바꾸려고 이 사람이 직업을 바꾸려고 뭘 선택하는데 뭘 달성해야지? 근데 뭘 달성해야 되는지 과제, 미션이 4가지가 있다는데 뭘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직업 선택을 바꾸는 사람이 뭘 해야 돼? 직업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한다.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 두 번째, 직업들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해야죠. 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니까 이제 선택하도록 준비하는 거니까 준비했으면은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선택해야지. 또 선택을 잘했는지 고려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첫째,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고 두 번째, 이 준비한 거를 잘 평가해서 평가한 거를 잘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거를 조건을 잘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노동수요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노동수요는 이제 알죠? 딱 나와야 돼요.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노동수요는 뭐예요? 일자리.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일자리. 왜 일자리예요? 살려는 마음이다. 무엇을? 노동을. 누가? 기업이. 왜? 일자리 만들려고. 일자리가 탄력적이래요. 움직임이 커요. 즉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쪼물딱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근로자는 아주 힘들겠죠. 기업은 컸지요. 움직임이 크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일자리의 움직임이 왜 커지냐 이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즉 노동과 자본이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지더라.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즉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생산 요소예요. 이 생산 요소를 얼마큼 잘 대주냐 못 대주냐. 근데 이 공급 탄력성이 커, 왔다 갔다 움직임이 커. 그럴 때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더라. 또 최종 생산물의 수요, 이거를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하죠.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움직임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의 움직임도 크더라. 또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더라. 그래서 그럴 때도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크면 크다. 이게 키워드죠. 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면은 일자리 움직임도 불안정하겠죠. 왜? 기업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키워드 갑니다. 대다수가 총 맞는다. 시작.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일자리가 움직임이 커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또 노동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일자리가 움직임이 커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또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클수록 커진다. 총비용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커진다. 식스 마샬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산업활동, 또 산업활동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그럴 때 산업이 뭔지를 이해해야겠죠. 산업하면 어려운데 1차 산업하면 그래도 좀 친근하죠. 3차 산업하면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수산업 이렇게 확인할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끼리 비슷한 유형, 유성이다. 첫 끝발이 유성으로 시작한다. 첫 끝발이 뭘로 시작해요? 유성.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체를 산업이라고 한다. 다시 갑니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체를 산업이라고 한다. 산업활동은 재화가 돈이에요. 돈. 그 유형의 돈, 서비스, 무형의 돈. 그래서 이걸 돈 버는 행위죠. 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체가 이렇게 얘를 그대로 쓰면 얘는 해결됐습니다. 활동,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산업활동의 범위는 여러분 1차 때 많이 했을 겁니다.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을 하나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산업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하게. 이런 게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냐면요. 너무 방대하고 혼란스럽게 공부해서 그래요.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저기다 적어놓고 이 책 틀리고 저 책 틀리고 이 표현 틀리고 저 표현 틀리고 오히려 간단한 건데. 근데 왜 간단한 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김덕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산업, 유사한 성질의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한다. 활동은 돈 버는 활동이니까 보이는 돈 재화, 안 보이는 돈 서비스. 유사한 성질의 생산 단위의 집합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산업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하나 가정 내 가상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딱 떨어지죠? 아주 찰지지 않습니까? 쫀득쫀득하게?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2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